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9억 유로 증액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CB 통화정책 회의를 끝낸 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앞으로 일주일간 9억 유로 증액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 예금 인출, 즉 뱅크런 우려로 약 2주 동안 문을 닫았던 그리스 은행들은 오는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만에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총 28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15만 5천 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중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주 연속 고용시장의 호조와 부진의 기준선인 30만 건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업의 인력 감축이 드물어진 점이 청구 건수 감소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 광고 증가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2분기 당기 순이익이 39억 달러, 주당 6.51달러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순이익은 34억 달러, 주당 4.96달러였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이익은 주당 6.99달러로 전문가들이 내다봤던 6.70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늘어난 177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구글 주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시간의 거래에서 11% 뛰어올랐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제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이 너무 빨랐을 때와 너무 느렸을 때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에 답하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인상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미국 쪽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뉴욕 증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그리스의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 법안을 승인한 데 이어서 간밤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요. 금리는 동결됐지만 동시에 그리스의 지원금을 9억 유로 정도 당장 이번 주 안에 올려주겠다, 증액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당장 은행 영업이 재개되기 이전까지 돈이 궁한 그리스에게 브릿지론 형식으로 70억 유로 정도도 지원하겠다라고 의견이 유로존 재무장관들 사이에서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 문제도 점점점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 못하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간밤에 미국 쪽의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탄탄하다라고 연내 금리 인상의 근거로 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이 내세우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요. 매주 집계하는 실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전주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30만 건을 넘지 않는 추세는 지금 15주 연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매주 실업자 수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부담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간밤에 해소됐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에서 끝이 났을까요? 종가 챙겨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가격 보고 계십니다. 다우지수는 0.4% 정도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8% 정도 올랐습니다만 두드러지게 많이 오른 중간에 나스닥이 신고가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1.26% 올라서 5,163포인트, 아주 쬐끔 6월 말보다 더 오르면서 어쨌거나 새로운 기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가가 난다면은 다우보다도 아마 S&P 500 쪽에서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차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기술주 중심의 실적이 좋게 발표된 것이 나스닥을 끌어올린 요인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피인수설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던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았었고요. 간밤에 인텔의 실적 그리고 구글의 실적 등도 발표가 됐는데요. 인텔의 실적은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았지만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구글의 실적이 나왔는데 구글의 실적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시간외에서 11%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유럽 쪽 마감입니다. 네, 독일과 특별히 프랑스 증시가 1.5%씩 뛰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가를 낼 만한 그 정도의 패턴은 아니지만 이전 고점은 유럽 쪽에서 더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랠리는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한 7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그리스 모멘텀 뒤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번엔 유가입니다. WTI는 이제 51불이 깨졌습니다. 배럴당요. WTI 기준으로. 왜 이렇게 밀렸을까? 일단 유가는 이란 핵 협상 이후에 결국 조금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WTI는 석 달의 최저치로 밀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저유가 수혜주 봐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올 연말쯤 한 50불 정도 가격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7월이거든요. 근데 벌써 50불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조금 오르면서 유가 자체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혼조세를 빚었는데요. 영국의 최대 정유 생산시설에서 약간 가동 중단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는 공급 타이트 전망 때문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소폭 오를 수밖에 없었네요. 이번에는 환율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얼마에 끝난 줄 아세요? 이제 1150원대를 장중에도 터치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1070원, 80원까지 밀렸던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중간에 그리스 문제가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사자 하면서 달러 강세의 모습이 있었었고요. 또 그리스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연말쯤에 연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 재료가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 계신데 간밤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7까지, 이전엔 96이었는데 또 한 번 달러가 추가로 더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 여파로 달러 유로가 지금 보시다시피 1.08까지, 1.10이 깨진 것도 어마어마한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1.08까지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보여졌고요. 엔달러 기준으로도 124엔대까지 올라서면서 엔 약세 달러 강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추가적으로 1150원대를 드디어 레벨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요. 중국과 일본장이 모두 소폭 반등했습니다. 중국은 전날 성장률이 7% 나와도 주가가 밀려서 왜 이래 했었었는데 어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여전히 반등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와, 코스닥이 얼마 전에 700선 깼잖아요. 코스피는 2000선 장중에 깼었었고요. 근데 웬걸요?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코스피는 2080선을 종가상 이미 올려놨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이 어제 1% 중후반대 급등하면서 종가상 770선을 뚫은 건 7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제 삼성그룹주가 오늘 합병 주총 앞두고서 대형주도 좀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었는데요. 삼성페이가 시범 서비스,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핀테크 관련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급등하고 일부 종목은 상한가까지 치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간들 게임주까지 힘을 내자 이렇게 770선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쪽에서 돈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간주되고 있네요. 오늘 또 어떤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까요? 실적 시즌에 이제 초반에 들어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가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 법안을 결국 진통 끝에 승인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조금 배신감 때문에 지금 시위가 상당히 좀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구제금융 첫 고비는 넘긴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6일에 그리스 의회에서 이제 사실은 투표도 하고 했었는데, 그 전에 투표하기 전에 원래의 채권단이 내놓았던 긴축안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긴축의 강도가 좀 더, 강력하죠. 그래서 강력한 긴축안이 이제 4개 부문에 걸쳐서
세금을 뭐 증가시키고 이제 비용을 줄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연금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의회 300명,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이제 뭐 참석률까지 포함해서 지지율이 한 76% 정도로 상당히 예상에 혹시 또 나올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76%라는 이제 압도적인 그 지지율로 통과는 됐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치프라스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실 머쓱해진 면이 크지요. 그 전에 오히려 채권단의 그 긴축안에서 협상을 발휘했더라면 협상력을 발휘했더라면 훨씬 더 아무런 그런 잡음 없이 또 통과가 되고 사실 돈도 없는데 또 이렇게 투표까지 치르는 이런 것은 안 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좀 면이 섰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배신감에 이제 각종 시위라든가 그런 강력한 뭐 노조의 항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이러한 개혁안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4주 동안 그 구체적인 구제 협상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회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사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 던져주면은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어필했었던 치프라스 총리였는데 결국 부채 탕감은 탕감대로 못 받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화살을 받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 결국 그리스가 유럽 안정화 기구라고 하는 ESM으로부터 3년간 최대 860억 유로를 받기 위한 이 험난한 과정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텐데 오늘 밤에는 독일 의회 승인을 앞두게 된다고요. 이 유로존 나라들의 승인을 모두 거쳐야 되나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채권단의 그 개혁안을 요구했던 개혁안을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있죠,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급 유동성 지원이죠. 이것의 한도를 일단은 일주일 동안 9억 유로를 증액을 시켜줌으로써 이제 일종의 화답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4주 동안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왔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유럽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이제 브릿지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가 채무를 이제 못 갚고 아주 긴급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때 간단하게 말 그대로 브릿지를 해주는 이제 돈인데 단기적으로 수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한 70억 정도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20일에 돌아오는 35억 유로의 ECB 유럽 중앙은행이 갚아야 되는 채무 또 IMF에 밀린 채무가 한 12억 유로 정도가 있기 때문에 토탈 한 50억 정도 금방 지금 필요한 상태고요. 또 자본 통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야 하는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급 자금 이제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EU 국가들이 있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EU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 덴마크, 체코, 영국 이런 나라들이 현재는 부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과연 이 브릿지론이 유럽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용해서 가능할지 또 두고 봐야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일의 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은 여전히 강경한 상태여서 과연 각국에서 어떤 의회 통과 시 특히 독일을 위시해서 갑론을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래도 일단은 그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태는 모면한 걸로 봐서 내용의 문제지 여전히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과정에 어떤 좀 진통은 있겠지만 지금 가는 방향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세팅이 된 그런 상황이죠. 궁금한 것은 그리스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그리스 은행들이 영업을 재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뉴스 보니까 한 20일쯤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문을 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루 예금 인출 한도는 똑같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20일부터는 이제 은행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것은 오픈하고 그러나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채무가 이행된 게 채무를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브릿지 론을 받게 되면 20일 정도의 그 유럽중앙은행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이제 계획하에 은행은 오픈하고요. 그러나 1인 한도, 1일에 그 자동화 기기에서 빼는 60유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틀 동안에 하루밖에 안 뽑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합쳐서 120유로까지는 하게 해주는 이렇게 약간 완화된 상태로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럽 경제를 짓눌렀던 최대 악재였었잖아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는 가능성. 근데 그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은 잠재워진 상황에서 향후 유럽 경제가 어떤 펀더멘털 모습을 보여줄까가 관심사였는데 간밤에 유로존의 무역 흑자와 또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나왔더라고요. 6월 물가는 5월 물가에 이어서 플러스권. 그래서 디플레 우려를 점차 벗어내고 있는 반면에 확실히 유로화 약세 효과도 무역 흑자에서 드러나고 있는 듯 하던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월에 이제 걸친 구제 금융 협상이 이제 그래도 일단락 합의가 일단 됐죠. 앞으로 오랜 기간 또 서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만 따라서 그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사실 그동안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리스는 악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완화됨으로써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럽 경제의 아주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어떤 그 청년 실업 문제, 여전히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불안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 유로존에서 최근에 이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실 그 1분기에 성장률이 0.4%고 이것은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물가도 어쨌든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이션 공포에서는 벗어났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또 그동안의 그 유로화 같이 약세로 인해서 사실 수출 경쟁력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한 40% 이상, 한 42% 되는 정도로 증가해서 이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실질 소득도 상당히 6분기 연속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그널링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아무래도 연내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미국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유로존 영내 국가 간의 성장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이 위기에 벗어났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아직은 아마 그 유럽에서 양적 완화,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이런 성장 정책이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로존의 하반기 전망에 조금 변수가 될 만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은 정말 확실시 되고 있죠. 옐런 회장이 클리블랜드 연설에 이어서 또 하루 전에 하원, 또 간밤에 상원 청문회까지 참석해 연내에 반드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옐런 회장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근거인 고용 지표도 실업자 수를 볼 때도 역시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8만 1,000건으로 지난주보다는 15,000건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지난주가 조금 특별했던 그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런 구조조정 과정, 그러니까 그 신규 라인을 설치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주 단기적으로 그 실업이 조금 실업 신규 수당 그 청구 건수가 늘었던 것이고 어쨌든 19주 동안 연속으로 30만 건수가 이하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시장에서는 회복세가 견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업률도 5.3%로 상당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옐런 회장이 밝힌 바와 같이 그 점진적으로 또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연내 고려하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가 2%인데 아직 여기에는 도달하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급진적으로는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중국 증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얼마 전에 7%로 나왔습니다. 조금 인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외국에서도 많이 좀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7%로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밀렸었고 어제 반등도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당국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내놓는 부양책은 사실 경제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고 오히려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한 6.8%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7%.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중국이 갖는 문제 이런 증시의 그 등락폭이 커지면서 상당한 그 악재가 되면서 이런 또 내수가 계속 부진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중국의 그 펀더멘탈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그 상당히 그 강력한 그 뭐라 그럴까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오는 정부의 그 통화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7%로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구나,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구나 이렇게 확신을 시장에 줄만하지 못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 증시는 여전히 폭락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산업 생산이 이제 6.3%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것은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8.9%고요. 동기 대비. 투자도 작년 17%에 훨씬 못 미치는 한 11% 정도로 이렇게 보여져서 이것이 그 경제 지표가 실제로 중국 경제가 아직 괜찮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확실한 시그널링을 못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자는 이제 매도세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 불안 심리가 극복이 안 돼서 중국 증시는 이렇게 당분간은 조정 국면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은 중국 부채가 2014년 기준으로 GDP의 244%라고 그래요. 5년째 재정위기 겪는 그리스 177%보다 높은 수치인데, 중국의 부채도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 얘기부터 중국 얘기까지 오늘 나눠봤네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의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요, 지금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그리스 사태 때문에 약간 늦춰진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어떤, 유동성이 전부 다 위험 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 보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유효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에 지난주하고요, 이번 주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몇 가지 딱 짚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맥도날드하고 KFC가 새로운 결제 수단, 그러니까 알리페이를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외신 기사죠.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어드리면서 그때 잡아드렸던 것이 한국정보통신하고 하이셀이었는데, 한국정보통신이 또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29%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급등세가 계속 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하고 대성창투를 또 말씀드렸죠. 그게 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류 전원 연결이라고 해서 교류 LED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또 했던 부분들이 미국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서울 반도체 역시 전일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팩트에 의한 부분들이 이런 사실이죠. 진실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드리고 그것이 지금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소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앞에 짚고 본격적으로 오늘도 신문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밑으로 쭉 내리니까요. 타카다 에어백이 나오는데 뭐 에어백 부실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보입니다. 요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2 레이지 이머전시 랜딩. 자, 누구를 위해서냐면 또 그리스 뱅크. 결국은 그리스 은행에 대해서 긴급 대출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22 한도 정액으로 긴급 수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또 이제 아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만이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요게 첫 번째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좀 살펴보자면 지금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피거스 국가라고 하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네 국가가 유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의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인상도 좋고요. 뭐 눈빛도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이거를 반창고로만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건 똑같은 생각인데요. 골마가는 상처에 뭐 이런 제대로 약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반창고만 덮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정작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는 이들 네 국가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썩게 만드는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2년간 이 유럽의 문제를 예의주시하다 보면 다시금 2년 뒤 어떤 폭락의 조짐이 보일 수 있는, 즉 유로존 붕괴의 조짐이 보일 수 있는 지금의 문제를 오히려 지금 반창고로 덮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게 아니고 그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창고로 덮어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그것은 속으로 계속 썩어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 작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금의 현실도 아니고 작금의 문제도 아니에요. 작금은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은 반창고로 덮어주는 게 대한민국 증시에도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향후 한 1, 2년 이내까지는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년 이내 사이에 이 유럽 문제를 예의주시하시다 보면 결국은 한 2년쯤 뒤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지금은 그들이 막기 바쁩니다만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보다 가격 부활한 일본산. 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방사능 공포가 수그러들고 엔저 효과가 더해져서 맥주, 기저귀, 라면 수입이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군기저귀라고 했어요. 군기저귀. 이게 뭐 흡수력도 좋고 저도 애들 키울 때 군기저귀를 잠깐 써봤는데 싸요. 일단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174%나 급증했다. 우리가 가성비라고 해야죠.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 결국은 여행 상품에도 엔저 효과로 일본 쪽에 고객이 몰려가고 있다. 즉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일본에게 멍하게 보면서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엔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우리의 산업적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기사입니다. 추경은 시간 싸움이다. 뒤늦게 물 잡았자 쭉정이가 알곡 못돼. 참 옳은 얘기 했습니다. 누가?
최경환 부총리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미적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국회 가요. 욕 태바지게 얻어먹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산업적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중국 정부만큼 강한 경기 부양을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미거적거리면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선거대로 대패를 합니다. 누가, 지금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래서, 새정연에 지금, 붕괴 조짐도 보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할 때는 선심성 공약을 그렇게 많이 내놓으면서 지금 긴급 수혜를 해야 될 산업 쪽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니까 반대를 하고 나서는지,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이게 새누리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자, 도움을 떠나서요. 산업을 살려놓고 봅시다. 정치도요. 먹고 살만해야 정치란 문제가 나옵니다. 이 경제가 바탕이 안 된 정치에서 이런 얘기들이 백날 정치적 싸움은 벌여봤자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산업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지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시일 내에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될 수 있다. 추경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해서 이것이 집행되어진다면 또 증시에 강한 훈풍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갖가지 사태들, 즉 앞에 비춰졌던 사태들이 그 원인이 되고 이 결과론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경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미래시장을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과연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시장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상철 LG U+ 부회장의 기조연설, 5G 시대 비서, 홈닥터 등 100만 장자 혜택 10억 명이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언 밀리어네론, 예,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주창을 했고요. 빅데이터 정보의 처리 역량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얘기 또 나오죠. 원격 진료 얘기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 이 부분이 바로 미래시장입니다. 무인 자동차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무인 자동차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요, 무조건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제일 기술력이 뛰어나고,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쪽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MDS 테크입니다. 그거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MDS 테크 보시라는 얘기고, 자, 결국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핵심에 있는 종목이란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인공지능 로봇 탄생도 머지않았다는 기사가 나오죠. 자, 이 인공지능 로봇에 관해서는요, 지금 로봇 산업 발전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도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탑픽을 하나 꼽아보자면 DST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앞으로의 인공지능 로봇에서 좀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종목 분명히 보시면 됩니다. MDS 테크, DST 로봇. 이것은 미래 산업이고 결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다음 물동량 둔화 엎친데 유가 하락 덮쳐 조선 빅3 2년째 실적 쇼크다. 자, 제가 작년 강연에도 그렇고요, 올해 강연에도 그렇고 조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늘 대답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선 업황이 되살아난다,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일맥상통한 얘기다. 결국은 불가능한 얘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계 조선사, 일본 조선사를 침해를 했죠. 가격 경쟁력으로. 그죠? 그것이 한참 2000년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데요. 자, 이것이 이제 10년이 좀 지났죠. 보통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유럽하고 일본 꼴이고요. 중국이 예전에 우리나라 꼴입니다. 거의 저가 조선사들. 그걸로 침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중국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계속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가 커지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예견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미 조선업황에 대해서 좋게 보시지 말라. 즉 올라오면 분할로라도 반등시 매도 전략을 펼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참 전달이 됐느냐 그 부분이 참 지금도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선사, 철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직은 리스크 구간에 있다는 거 굳이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는 중국이 저렇게 침해하는 곳에서 결국은 여기도 나옵니다. 친환경 고열 선박 기술을 개발해야 겨우 이런 부분들을 탈피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려워요. 그죠?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투자 제안 한 말씀 또 드리고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 대세 상승의 바람 이 얘기 이번 주에 계속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썸머랠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시장을 즐겨야 될 때죠. 그렇다고 엉뚱한 곳에서 즐기시면 안 되고요. 시장은 미래 시장입니다. 미래 시장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에 있습니다. 내일이죠. 오후 2시 창원에서 합니다.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 아동병원 2층 NH투자증권에서 강연을 하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부산에서 또 바로 강연을 합니다. 부산 서면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NH투자증권이 보입니다. 그 역시 오후 2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창원, 부산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강연회에서 저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급락했었던 그리스 사태로 눌렸었던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아주 빠르게 힘을 되찾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가만히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썼다고 하죠. 오늘 우리 시장에 필요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가 통화정책 회의 내용은 별게 없었지만 그리스 지원금을 9억 유로 증액해준다고 그리스 개혁법안 의회 통과에 대한 화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의 사상 최고가, 그리고 우리의 어제 코스피 2080에 육박하는 종가와 코스닥이 또 종가상 770선을 돌파하는, 아니 일주일 사이에 이럴 수가 있나요? 글쎄요. 이거 과거에도 보면은요, 일주일 사이가 아니라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국내 시장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시장 영향력이 변동성이 워낙 크죠. 내적인 요인도 크고 외적인 요인에서도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지난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게 주식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개인 하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가끔 한번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태풍이 올란도에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더욱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쨍하고 해가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에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예상치 28만 5천 건에 비해서 하회하죠. 4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연일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도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해 줌으로써 이제는 그동안에 드리워졌던 악재를 완전히 걷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무섭습니다. 달려가 받기 시작하니까 유럽 증시도 연일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리오 드라기죠. 이분 이름만 들으면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하고 똑같아서 아주 저는 웃음이 입가에 미소가 져지는데 이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결국 긴급 유동성 지원 ELA라고 하죠. 그리스의 한도를 9억 유로로 증액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그리스 은행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하죠. 이 또한 굉장히 큰 호재성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여파로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시간 되시면 미국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난 2주 동안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항상 상승장이나 하더라도 직전 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목을 받습니다. 눌림목 받을 때 역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독일 증시도 한번 볼까요? 독일 닥스 지수도 어때요? 네, 직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는 완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진 게 아니라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너무 이쁩니다. 참. 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이쁘고도 미운 나라라고 하죠. 일본 참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부러울 따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려되는 게 중국 시장이었죠. 중국 시장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 시장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양봉의 모습으로 중국 시장이 마감이 된다면, 자, 상해 종합지수 한번 띄워주시죠. 상해 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전일 종가가 3,823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미 전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죠. 연속 이틀 스트레이트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전일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가면서도 조정만 하더라도 직전 저점 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 결국 이번 조정은 뭐예요? 쌍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중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함으로써 그동안의 중국 시장의 급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중국 증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3번의 구제금융안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국 증시도 완전히 바닥에 철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죠. 코스피 시장과 현과 아우가 나란히 상승하면서 현은 2090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도 7700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77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코스닥 시장도 완전한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형보다 여전히 아우가 강합니다. 그러나 형도 좀 힘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의 악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성 재료는 뭐니 해도 과대낙폭입니다. 그 과대낙폭되어 있는 것을 괜히 건드리면 세력이 띄우지는 않지만 세력이 먼저 건드리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장은 좀 더 탄력도를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전일시장, 국내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전일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또한 긍정적인 부분은 수급에서 특별히 외국인이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연속적으로 사준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은 일단 급반등했고 말씀하신 대로 쨍 날이 개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당초에 예견하셨던 서머랠리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가능성이 다시금 생기고 있는 건지 추세적 상승으로 보고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것과 그냥 박스권으로 보는 것은 전혀 특별히 낙폭과대 대형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 전혀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스권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솔직히 아주 좁은 박스권의 상단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자, 최앵커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중에서 가장 최앵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얼마 전에 이사님께서 얘기하시기도 했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손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팔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손절 잘하는 사람이 주식투자 고수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커리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상승할 때는 조금만 담아요. 과일을 바구니에. 근데 하락할 때는 풀로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확률적으로는 똑같다 50대 50이라 하더라도 손실이 더 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 조금밖에 바구니에 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분할 매수, 여러분이 아시는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착각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는 줄 알지만 30초만 할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빠져. 그래서 9,500원에 사고 9,000원에 사고 이게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00원에 진입할 때는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빠질 걸 예상하고 10,000원부터 사시는 분은 없어요. 10,000원이 바닥이랬거니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 500원 올라? 또 사. 11,000원은 올라? 나머지 다 사. 이게 분할 매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 상승 종목이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커리지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이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 넣는 거에 비해서는 채권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용기를 감안을 하신 투자 전략을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는 장에서는 뒤돌아보시고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배포와 힘이 있어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이 시기가 용기를 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또 흔들릴 수 있겠죠?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썸머랠리. 제가 주가가 하락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결국 이것이 하락이겠지만 여름이 6, 7, 8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요즘은 시기가 늦어서 7, 8, 9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근데 6, 7, 8이 여름이라고 생각해도 썸머랠리도 그렇죠. 아직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제 7월의 중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과 바캉스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썸머랠리의 가능성 충분히 있는. 어떤 분이 올라가면 이게 지가 2100까지밖에 더 가겠냐. 조금 더 올라면 2150까지밖에 더 가겠냐. 아이고 주가 올라가는데 고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맞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점을 논하면서 주식 투자하느냐면 적어도 완전 생초보 수준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는 자기라면 그대로 발을 담그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용기를 좀 내고 이제 시장이 좀 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지금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하신 것과 종합해보면 낙폭 과대되어 있는 게 최대의 매력으로 부각될 수도 있는 장이다 하셨는데 대형주 가운데 그럼 어느 정도의 낙폭 과대 섹터를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그 얘기 궁금하고요. 어제 실적 호전주로 쭉 종목 한 6개 정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NC소프트가 또 11% 급등했고 다음 카카오 또 파라텍은 원래 좋았지만 또 한 번 급등. 남해화학도 추세는 너무 좋습니다. 종목 얘기도 어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종목은 이미 앞서서도 많은 예고를 해드렸어요. 조정받을 때도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본다면 역시
기후변화가 올해도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가장 수혜주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농수산물이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비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 비료 관련주 대표주자 남해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죠, 추세가 살아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더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남해학을 필두로 한 비료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여름방학이죠. 이제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났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라 학교도 있다고 하죠. 그럼 역시 게임 관련주들 눈여겨보실 여름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음료수, 음식료 관련주들 역시 하나의 테마로 부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대형주 중에서 그동안 낙폭화 되는 거, 증시가 호랑세를 든다면 가장 큰 수혜가 뭐겠습니까? 증권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증권회사는 작년, 재작년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서 몸집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호전이 엄청나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해까지 적자폭을 완전히 회복하는 증권사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권주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배팅 전략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 여전히 바이오와 그 제약주들은 눈여겨보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종목 이미 언급해드렸는데요. 추가 상승률은 충분히 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걸 하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빠진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중을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모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분할 매수도 하는 방법을 여러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수했는데 빠지면 추가적으로 물타기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 이게 분할 매수가 아니라는 점, 그 패턴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투자 수익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분할 매수의 의미 자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기자들하고 이만큼 구름같이 모여있대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총이 각각의 회사에서 오늘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열리게 될 텐데 어떻게 매매 전략 관련주들 세워보면 좋을까? 사실 어제 삼성 STS는 9% 가장 많이 급등했었는데요. 네, 자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합병이 무산되던 통과가 되든 관계없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합병이 무산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대요. 급락하면 그때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또 합병이 가결돼요. 통과가 돼. 그러면 축포가 쏴주겠죠? 예, 급등할 겁니다. 그럼 합병이 되든 안 되든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좀 쉬었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사태로 인해서 국내 대기업들도 주가 관리, 주주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냥 예전처럼 했다가는 역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납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이번에 삼성물산의 그 소액주주까지도 삼성물산의 전 직원들이 전국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읍수하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주님들 확실히 모시겠다고 이번에 찬성해달라고 단 10주 가진 분도 한 주 가진 분까지 다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진작 좀 그랬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 오늘 잠시 후 9시부터 주총이 열리죠. 과연 주총이 언제 끝날지 언제 가결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오전장으로 끝나겠죠. 만약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결이 되면 탄력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저는 오히려 주총하는 주간에 한번 입질 배팅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입질 배팅했다가 가결되면서 통과되면 좀 더 사시면 되겠고요. 입질 배팅했는데 부결했다. 만약에 그럼 급락한다. 그럼 기다렸다가 급락할 때 조금 사가지고 내일장 올라가면 좀 사고 빠지면 좀 기다리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금요일은 보통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요일장은 한번 매도도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지지난주까지는 드렸죠. 근데 오늘 금요일은요, 오히려 주식 편입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주말을 맞이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한 금요일장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심,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바뀌었다라면서 오늘 금요일장이지만 정리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쪽의 전략보다는 오히려 베팅해서 주식을 분할 매수해보는 날로 삼았으면 하셨습니다. 특별히 삼성물산 제일모직 관련된 주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총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두 주가는 오를 것이라면서 한번 살짝 베팅을 미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실적 호전주 낙폭과대주 추천해 주셨던 이재광 이사님의 분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시장이 일단 2080을 돌파했고 61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항대를 이번에 뚫을까가 관건인데 앞서서 이사님의 분석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오늘 간밤에 미국 전체적인 시장 재료 수급 봤을 때는 못 뚫을 일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그 내부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눌리면서 게임이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에 핀테크 등 다른 순환매가 조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미리 좀 시장 상승과 연동해 보좌하셨었던 대우증권, 우리은행 AS 부탁드리고요. 기존 관심주였던 SM 어제 꽤나 올랐더라고요. 역시 4만 원 보시는지 AS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시장도 이제 말씀드렸던 2080포인트 부근에서의 강력한 돌파가 시장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2080포인트는 일단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돌파할 거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61선 강하게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하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었는데, 자, 61선 현재 저항으로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오늘 만약에 갭상승 출발하면서 2111포인트, 그러니까 정고점까지의 어떤 상승,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래량적인 측면들. 자, 어제 이제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져졌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어제 거래량적인 측면이 거의 이제 2189포인트 터질 때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진정한 파워를 가지고 3차 상승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고점 반드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적인 측면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확인을 좀 하자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증권주들 2000 전저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부터 말씀 좀 드렸었죠. 자, 대우증권 기본으로 해서 보자. 대우증권이 사실상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증권주들 추천드릴 때에도 항시 대우증권을 추천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그리스 구제법안 통과로 인한 지수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어제 사실 오전에 장전 시간에 10만 주 넘게 매수 잔량이 쌓여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장 출발한 이후에 호가창들이 상당히 어지럽게 흐트러 놓음으로 인해서 그 물량들을 한 번에 떨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자, 대우증권 정고점 16,250원대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해서 이제 대우증권 이외에 현대증권이라든지 유딩투자증권은 어제 9% 정도 장중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도 마이너스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들. 자, 어제 이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우증권이 유일하게 2% 정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지수가 상승 출발한다고 했을 때 매수가 높으신 분들은 증권주들 대응의 영역에 왔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해서 지수 2차적인 밴드 구간까지는 일단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 너무 고점에 매수하셔서 물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하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이쪽으로 좀 넘어가 봐야겠죠. 자,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정확하게 패턴 읽어내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자, 지난번에 이제 상승 클라이막스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후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투매가 나왔던 상황들,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초보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를 좀 정리하고 대응의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대응이 끝난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한미 약품이라든지 메디포스트, 대용제약, 녹십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어제 이제 4%에서 한 5%대 4%에서 5%대 급락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 제약바이오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놀자주들, 그 중에서 이제 게임주들과 엔터주들의 상승이 코스닥 지수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NH엔터를 비롯해서 위메이드 같은 그런 종목군들, 자,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 NH엔터가 어제 장중 한 2%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에서도 매수 잔량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 이제 종가는 장중에 조금 밀리는 모습들, 기타 게임주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수익 실현한 이후에 재매수에 들어간 상황에서 조정 시 매집 과정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금요일이 되겠죠.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양봉 포지션이 오늘 유지가 되는지, 양봉 포지션 유지가 되는지, 자,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당히 이쁜 캔들이,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H엔터, 아직까지는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좀 일부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죠. 조선주들 급락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을 했지만은 이번 하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과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은행주들도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들. 일단 급반등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2%대 반등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국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지속적인 홀딩 관점 필요하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은행이 지금 거의 쌍바닥 구간에 좀 들어왔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8,700원대 우리은행이 2015년도 상장한 이후의 저점적인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 2%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을 2% 정도로 되돌림이 나온 모습들. 자, 하지만 변동성, 이미 추세가 한번 꺾인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이제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때까지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M이 되겠죠. 자, SM.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동시 순매수가 어제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SM을 좀 말씀드리면서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서 매수한 개미들 전부 손절매가 나와줘야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SM 같은 경우에도 한 3.5% 정도 장중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자,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에 대한 대량 매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손절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기관들의 어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우리는 기관보다 일찌감치 먼저 좀 선점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 양음양 패턴의 5일선에 대한 지지,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121선에 대한 저항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상승 121선 한번 돌파 시도는 나와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 하지만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SM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유 있게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상승 추세적인 변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7월 말로 접어드는 한 주인데, 자, 현재 상황에서 포트 변화를 주실 때가 한번 되었다는 점, 자, 참고하시면서 오늘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존 추천주 좋게 보셨고요. 우리은행은 중장기 홀딩 강력하게 사인 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전고점 2110선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는지 이 부분 중요한 키다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멘토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